상사는 제 보고서를 보더니 비웃듯이 말했어요. 그레타, 당신 정신이 있어? 왜 우리가 그딴 후진국인 한국의 방식을 배워야 한다는 거요? 어차피 한국은 다 중국 거를 베껴가는 나라이고 우리 중국의 속국이었다고. 세계를 선도하는 최강국 중국식으로 하라고. 여기 중국의 한 대기업 회의실에서 중국인과 독일인의 대립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시청하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먼저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 미넨 공과대학교에서 도시계획과 환경공학을 전공한 그레타 밀러입니다. 29살의 나이에 세계 최대 시장인 중국에서 제 꿈을 펼치고 싶어 이곳에 오게 되었어요. 사실 중국행을 결심하게 된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죠. 대학 시절 참여했던 국제 건축 포럼에서 중국의 급속한 도시화와 그에 따른 환경 문제에 대해 알게 되었고, 이를 해결하는데 제가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열정이 생겼거든요. 그렇게 저는 베이징에 있는 중국 최대 건설회사 중 하나인 중화건설에 입사하게 되었어요. 처음 베이징에 도착했을 때 화려한 고층 빌딩들과 활기찬 거리를 보며 가슴이 두근거렸죠. 하지만 동시에 뿌연 하늘과 복잡한 교통, 그리고 곳곳에 널브러진 쓰레기를 보며 제가 해야 할 일이 정말 많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입사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회사가 중국 전역의 공원 현대화 프로젝트를 따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 규모가 어마어마했죠. 독일에서 배운 최신 건축 기술과 환경 친화적 설계를 적용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게다가 제가 평소에 관심이 있던 분야여서 더욱 기대가 컸죠. 그런데 이게 웬일이죠? 프로젝트 팀에 배정된 지 일주일 만에 저를 담당 책임자로 임명한 거예요. 경력이 짧은 저에게 이런 큰 책임을 맡긴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상사는 제 새로운 아이디어와 유럽의 앞선 기술이 필요하다며 젊은 감각으로 중국의 낡은 공원들을 새롭게 바꿔달라고 하더라고요.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 중국의 공원 현황을 직접 살펴보기로 했어요. 베이징에서 시작해 상하이, 광저우 등 대도시부터 시골의 작은 마을까지 전국 곳곳의 공원들을 돌아다녔죠. 하지만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충격 그 자체였어요. 대도시의 공원들은 그나마 관리가 되고 있었지만 시설은 노후화되어 있었고 쓰레기 투기가 심각했어요. 지방으로 갈수록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죠. 관리되지 않은 채 버려진 듯한 공원들, 하천변에 버려진 쓰레기 더미들, 파손된 벤치와 놀이기구들. 충격과 실망을 넘어 좌절감마저 들었어요. 더 안타까운 건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모습이었어요.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고 심지어 자기 집 쓰레기 봉투와 부서진 가구들을 공원에 버리고 갔더라고요. 꽃밭을 짓밟고 마음대로 지나다니며 고층 아파트에서 쓰레기를 무단 투척해 길에 지나가는 사람이 다치기도 했지요. 독일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었어요.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건 공공장소에서의 배변 문화였어요. 어느 날 베이징 시내를 걷다가 한 어머니가 아이의 바지를 내리고 길가에서 똥을 싸게 하는 걸 봤어요. 처음엔 제가 잘못 본 줄 알았는데 이런 광경이 여기저기서 반복되더라고요. 심지어 버스와 지하철 안, 엘리베이터에서도 다 큰 성인이 용변 보는 걸 보고 말았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카이당쿠라는 밑이 터진 바지를 입혀 아이들이 아무 데서나 용변을 보게 하는 문화가 있다고 해요. 그러니 성인이 돼서도 길거리 아무 데서나 옷을 내리고 용변을 보는 게 아무렇지 않은 거였죠. 이건 중국에서 꽤 흔한 일이더라고요. 심지어 한국이나 유럽의 유명 관광지에서도 중국 관광객들의 용변 문제로 물의를 일으킨 뉴스를 접하고 정말 아연실색했죠. 이런 상황을 보니 제가 이 큰 일을 해낼 수 있을까 걱정이 됐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죠. 바로 이런 상황이기에 제가 여기 온 게 아닐까? 중국의 공원 문화를 조금이라도 바꾸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일이 될 거예요. 그렇게 마음을 다잡고 본격적인 프로젝트 계획에 들어갔어요. 독일에서 배운 공원 시스템과 환경, 친화적 설계를 기반으로 중국의 실정에 맞는 새로운 공원 모델을 만들어내기로 했죠. 하지만 이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여러 어려움에 부딪히게 되었어요. 독일에서 배운 첨단 공원 시스템을 중국에 도입하려는 제 노력은 처음부터 난관에 부딪혔어요. 가장 먼저 시도한 것은 베이징 중심가의 한 작은 공원에 자동 화장실을 설치하는 거였죠.
독일에서는 아주 흔한 시설이에요. 사용 후 자동으로 청소되고 소독되는 시스템이라 위생적이고 관리도 쉬워요. 설치 첫날, 저는 흥분된 마음으로 공원을 찾았어요. 그런데 웬걸 화장실 앞에 한 무리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 문을 어떻게 열어야 할지 몰라 난리가 난 거였어요. 어떤 분은 센서를 무시하고 문을 억지로 열다가 경보음이 울리기도 했죠. 다행히 현장에서 사용법을 설명하면서 이 문제는 해결했어요.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죠. 일주일 후 점검을 갔더니 화장실이 완전히 망가져 있더라고요. 누군가 자동 청소 시스템을 고장 내고 휴지통을 뜯어갔더라고요. 심지어 센서까지 훼손되어 있었어요. 이 사건 후 회사에서는 제 제안에 더욱 회의적인 시선을 보냈어요. 그레타, 당신 아이디어는 좋지만 너무 앞서 나간 것 같아요. 우리는 좀 더 단순한 것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네요. 라고 상사가 말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번에는 공원의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독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분리수거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죠. 색깔별로 구분된 쓰레기통을 설치하고 재활용 교육 프로그램도 준비했어요. 그런데 이것도 문제가 생겼어요. 사람들이 분리수거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고 아무 쓰레기통에나 버리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큰 쓰레기통이 있는데도 그냥 바닥에 쓰레기를 버리고 가더라고요. 정말 좌절감이 들었어요. 그때 한 청소부 아저씨가 저에게 다가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가씨, 좋은 뜻으로 한 일인 건 알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의 생활 습관을 바꾸는 건 그렇게 쉽지 않아요. 시간이 필요해요. 이 말을 듣고 제 접근 방식에 문제가 있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단순히 선진 시스템을 들여오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던 거죠. 중국 사람들의 생활 습관과 문화를 고려하지 않은 제 실수였어요. 앞선 실패에서 교훈을 얻은 저는 이번엔 신중하게 접근했어요. 베이징 교외의 작은 공원을 선정해 새로운 시스템을 적용하기로 했죠. 독일식과 중국 현실을 적절히 조화시킨 디자인을 만들었어요. 우리는 3개월 동안 밤낮 없이 일했어요. 튼튼한 소재로 만든 운동기구, 절전형 조명, 분수대, 어린이 놀이터 등을 설치했고 곳곳에 쓰레기통을 배치했어요. 화장실은 위생적이면서도 관리가 쉬운 구조로 만들었죠. 드디어 개장일, 사람들의 반응은 뜨거웠어요. 이런 게 중국에도 있다니 라며 다들 신기해하더라고요. 첫 한 달은 정말 꿈만 같았어요. 사람들이 조심스럽게 시설물을 이용하고 쓰레기도 제대로 버리는 모습을 보면서 드디어 해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죠. 하지만 2달째부터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아침 공원에 갔더니 운동기구 몇 개가 망가져 있더라고요. 누군가 과도한 힘을 줘서 부서진 것 같았어요. 놀이터의 그네도 체인이 끊어져 있었고요. 더 충격적인 건 화장실이었어요. 설치한 지 2달 만에 악취가 진동하고 벽에는 낙서가 가득했어요. 자동 세정 장치는 고장났고 휴지는 케이스째 뜯어가고 바닥에 오물들로 차마 볼 수 없을 정도였죠. 공원 곳곳에 쓰레기가 널려 있는 것도 문제였어요. 쓰레기통 바로 옆에 버려진 쓰레기들을 보면서 정말 한숨만 나왔죠. 분리수거용으로 설치한 쓰레기통은 아예 의미가 없어 보였어요. 개장 3개월 만에 우리의 시범공원은 완전히 황폐화되고 말았어요. 회사 간부들이 찾아와 현장을 둘러보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더라고요. 그레타, 이래서 안 된다고 했잖아요. 중국 사람들한테는 이런 게 안 맞아요. 좌절감에 빠진 저는 중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보고 싶어졌어요. 그러던 중 우연히 대학에서 열린 현대 중국 사회의 이해라는 세미나를 듣게 되었죠. 강연자는 중국에서 20년 넘게 살며 연구해온 데이빗 밀러 교수님이었어요. 강연이 끝난 후 용기를 내어 교수님께 제 고민을 털어놓았어요. 교수님은 깊은 통찰력으로 중국 사회의 복잡한 면들을 설명해 주셨어요. 그레타, 중국의 현재 모습을 이해하려면 역사를 봐야 해요. 특히 문화대혁명이 끼친 영향이 커요. 1966년부터 10년간 지속된 이 운동은 전통적 가치관을 완전히 무너뜨렸죠. 예를 들어 모택동 시기에 공중화장실의 칸막이를 없앤 것은 사실이에요. 이는 화장실에서 반체제 인사들이 은밀히 모의하는 것을 막고 감시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였죠. 또한 이 시기에 농업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인분을 퇴비로 사용하는 것이 장려되었어요.
이로 인해 길거리나 공공장소에서 용변을 보는 것이 일상화되었죠. 심지어 이런 인분 수집과 퇴비화를 사업으로 발전시켜 큰 부를 축적한 기업인도 있었다고 해요. 예를 들어 중국의 유명한 재벌 중 한 명은 이 인분 사업으로 초기 자본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극단적인 정책들과 사회적 변화는 중국인들의 일상생활과 공공장소에 대한 인식, 그리고 위생관념에 깊은 영향을 미쳤어요. 이런 역사적 배경이 오늘날 중국의 공공위생 문화와 시민의식 형성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죠. 교수님은 계속해서 설명해 주셨어요. 게다가 마오쩌둥은 중국인의 국민성은 뭉쳐도 바로 흩어지는 모래알이라고 말했어요. 이는 중국인들의 개인주의적 성향을 잘 보여주죠. 급속한 경제 성장 과정에서 이런 개인주의가 더욱 심화되었고 나만 잘 살면 된다는 이기주의 물질만 능주의가 퍼졌어요. 또 하나 중요한 사건이 있어요. 2006년의 펑위 사건이죠. 쓰러진 노인을 도와준 청년이 오히려 가해자로 몰려 노인에게 배상금을 물게 된 사건이에요. 이 사건 이후 중국인들은 선의의 행동을 하는 것을 망설이게 되었어요. 남을 돕다가 오히려 피해를 볼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죠. 교수님의 설명을 들으니 제가 겪은 어려움들이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복잡한 역사와 사회적 배경에서 비롯되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레타, 중국인들의 의식을 바꾸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수천 년간 형성된 사회 구조와 국민성을 바꾸려면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거예요. 교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 지금까지의 제 노력이 얼마나 순진했는지 깨달았어요. 중국의 현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무작정 서구의 방식을 적용하려 했던 거죠. 이제 저는 중국의 현실을 더 깊이 이해하고 새로운 접근 방식을 모색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아직은 막막하기만 했죠. 교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저는 시설 개선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중국인들의 의식을 바꾸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깨끗한 공원 만들기 캠페인을 시작했어요. 첫 번째로 시도한 건 공원 청소 자원봉사 프로그램이었어요. 매주 토요일마다 공원에서 청소를 하면서 시민들에게 공원을 깨끗이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주기로 했죠. 처음에는 겨우 5명의 자원봉사자만 모였어요. 그중 2명은 무료 티셔츠를 받으려고 온 것 같았죠. 우리가 열심히 청소하고 있는데 한 아이가 다가와 물었어요. 아줌마 뭐해요? 제가 설명해 주자 그 아이가 흥미를 보이며 같이 하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부모님도 함께 동참해 주셨죠. 이 작은 시작이 희망이 되었어요. 두 번째로 시도한 건 공원 지킴이 프로그램이었어요. 공원 주변에 사는 주민들 중 자원자를 모집해서 매일 공원을 감시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맡기기로 했어요. 처음엔 반응이 시원치 않았지만 꾸준히 설득한 끝에 10명의 자원자를 모을 수 있었죠. 그 중에 장 아저씨라는 분이 계셨는데 은퇴하신 분이었어요. 처음엔 시큰둥하셨지만 활동을 하면 할수록 열정적으로 변하시더라고요. 어느 날은 공원에 쓰레기를 버리는 젊은이를 붙잡고 한참을 설득하시는 모습을 봤어요. 그 모습에 감동받아 주변 사람들도 하나둘 동참하기 시작했죠. 세 번째로 시도한 건 어린이 교육 프로그램이었어요. 주변 초등학교와 협력해서 우리 공원 지키기 수업을 만들었죠. 아이들에게 공원의 중요성과 깨끗이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쳤어요. 수업의 일환으로 공원에서 자연 관찰 활동을 했는데 한 아이가 물었어요. 선생님, 왜 우리 공원에는 새가 별로 없어요? 이 질문을 계기로 아이들과 함께 새를 위한 둥지와 물 공간을 만들어 보기로 했죠. 아이들의 열정은 대단했어요. 직접 나무 조각으로 둥지도 만들고 물통도 설치했죠. 그리고 몇 주 뒤 정말로 새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은 너무나 신이 나서 매일같이 새를 관찰하러 왔고 자연스럽게 공원을 깨끗이 유지하는 것에 관심을 갖게 됐죠. 이런 활동들이 조금씩 효과를 보이기 시작했어요. 공원의 쓰레기가 줄어들고 시설물 파손도 눈에 띄게 감소했죠. 사람들의 표정도 밝아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런 작은 변화들도 오래가지 못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많은 문제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자원봉사자들의 수가 점점 줄어들었어요. 처음에는 열정적으로 참여하던 사람들도 점차 흥미를 잃어갔죠. 매주 와서
다른 사람들이 버린 쓰레기를 치우는 게 지겹다는 말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공원 지킴이 프로그램도 난관에 부딪혔어요. 열심히 활동하시던 장 아저씨가 어느 날 공원에서 쓰레기를 버리는 청년들과 말다툼을 하다가 폭행을 당하신 거예요. 그 일 이후로 다른 지킴이들도 하나둘 그만두기 시작했죠. 어린이 교육 프로그램도 문제가 생겼어요. 학교에서 공원 관리는 정부의 일이지 왜 우리 아이들이 해야 하냐는 항의가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결국 프로그램은 중단될 위기에 처했죠. 가장 큰 타격은 펑위 사건과 비슷한 일이 우리 공원에서 일어났을 때였어요. 한 중년 남성이 넘어진 노인을 도와주다가 오히려 노인에게 밀쳤다는 누명을 쓰게 된 거죠. 이 사건 이후로 사람들은 더욱 서로를 경계하기 시작했고 누군가 어려움에 처해도 모른 척 지나치는 일이 잦아졌어요. 결정적으로 공원에 설치했던 새 시설물들이 하나둘 망가지기 시작했고 새 둥지들이 없어지고 죽은 새들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어요. 누군가 고의로 부수고 새들을 죽인 흔적이 역력했죠. 경찰에 신고도 해봤지만 증거가 없다며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았어요.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것 같아 정말 좌절감이 컸어요. 어느 날 공원 벤치에 홀로 앉아 지난 시간을 돌아보고 있었죠. 그때 한 노인분이 다가오셔서 제게 말을 걸으셨어요. 젊은이, 자네가 그 외국인 아가씨구만. 자네가 우리 공원을 위해 애쓰는 걸 봤네. 하지만 말이야, 우리나라는 자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단다. 수천 년의 역사가 우리를 만들었어. 하루아침에 바뀔 순 없지. 노인의 말씀을 듣고 나니 제가 얼마나 순진했는지 깨달았어요. 회사로 돌아와 보고서를 제출했지만 상사의 반응은 차가웠어요. 그레타, 당신의 노력은 인정하지만 우리는 비즈니스를 하는 곳이에요. 이런 식으로는 안 됩니다. 그 순간 저는 완전히 무력감에 빠졌어요. 제가 꿈꾸던 변화는 너무나 멀고 힘든 길이었던 거예요. 중국의 현실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했죠. 그날 밤 저는 한숨만 쉬며 생각에 잠겼어요. 과연 내가 여기서 무얼 할 수 있을까? 이대로 포기해야 하는 걸까?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 답을 찾지 못한 채 저는 깊은 고민에 빠져들었습니다. 좌절감에 빠져 있던 어느 날 우연히 컴퓨터에서 VPN 가상사설망을 사용해서 유튜브를 보다가 한국의 한 유튜브 채널을 발견했어요. 서울의 공원들에 대한 정보와 영상들이 가득했죠. 깨끗하고 잘 정돈된 공원의 모습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 영상을 시작으로 한국의 공원 문화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여러 자료를 찾아보며 한국의 공원 관리 시스템과 시민 참여 프로그램에 대해 공부했죠. 특히 서울시의 공원 돌보미 제도와 1인 1평 공원 가꾸기 운동 같은 프로그램들이 인상적이었어요. 한 달 정도 자료 조사를 한 후 저는 회사에 한국의 공원 시스템을 견학해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했어요. 중국과 거리와 문화적으로 가까운 한국의 사례를 연구해보면 좋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설명했죠. 하지만 회사의 반응은 차가웠어요. 그레타, 우리는 최강국 중국의 기업이에요. 굳이 소국 한국에서 배울 필요가 있을까요? 한국이 중국에 와서 배워야죠 라는 대답이 돌아왔죠. 그래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몇 주에 걸쳐 상사를 설득했고 결국 개인 휴가를 내서 다녀오되 회사 차원의 지원은 없다는 조건으로 허락을 받아냈어요. 그렇게 저는 5일간의 연휴를 이용해 사비로 한국의 서울을 방문하게 되었어요.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면서 이번 여행이 제 프로젝트의 새로운 돌파구가 되길 간절히 바랐죠. 서울에 도착한 첫날, 저는 바로 여의도 한강공원으로 향했어요. 그곳에서 본 광경은 정말 놀라웠죠. 넓은 잔디밭에는 가족들이 돗자리를 펴고 피크닉을 즐기고 있었고 자전거 도로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전거와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고 있었어요.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쓰레기통 주변이었어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쓰레기를 분리수거하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죠. 게다가 공원의 화장실은 무료로 개방되어 있었어요. 놀라웠던 건 이 무료 화장실이 정말 깨끗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정말 조심스럽게 사용하는 것 같았죠. 보통 공중화장실에서 나는 악취 대신 오히려 은은한 향기가 나서 더욱 놀랐어요. 한국 사람들의 공공시설 이용 문화가 정말 대단하다고 느꼈죠. 다음 날은 서울숲을 방문했어요. 이곳에서 공원 레인저라는 분을 만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죠.
그분이 설명해 주시길 서울숲에는 시민들이 자원봉사로 참여하는 숲 코디네이터 프로그램이 있다고 해요. 이들이 방문객들에게 공원의 생태계에 대해 설명해주고 공원을 깨끗이 사용하도록 안내한다고 하더라고요. 어머, 저게 뭐죠? 잘 가꿔진 공원을 둘러보던 중 어린이들이 꽃사슴들에게 먹이를 주는 모습이 보였어요. 순하고 예쁜 꽃사슴들이 노니는 도심 한복판의 공원이라니 상상할 수 없는 아름다운 광경이었습니다. 세 번째 날에는 남산공원을 찾았어요. 여기서 남산숲 가꾸기 활동에 참여하고 계신 어르신들을 만났죠. 은퇴하신 분들이 자발적으로 나무를 돌보고 숲길을 정비하는 모습에 감동받았어요. 한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길 우리가 가꾼 숲을 우리 손주들이 즐길 수 있다고 생각하니 보람차요라고 하시더라고요. 마지막 날 저는 한국의 도시개발 컨설팅 회사인 그린시티를 방문했어요. 이곳에서 박민호 대표님을 만나 한국의 공원 정책과 시민 참여 프로그램에 대해 자세히 들을 수 있었죠. 박 대표님은 공원은 단순한 녹지 공간이 아니라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라며 시민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참여할 때 진정한 의미의 공원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한국에서의 5일은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어요. 하지만 이 짧은 시간 동안 본 것들은 제 인생을 바꿀 만큼 강렬했죠. 중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이 경험을 어떻게 중국에 적용할 수 있을지 곰곰이 생각했어요. 한국에서 돌아온 후 저는 흥분된 마음으로 회사에 보고서를 제출했어요. 한국의 공원 관리 시스템과 시민 참여 프로그램을 상세히 설명하고 이를 우리 프로젝트에 적용해보자고 제안했죠. 하지만 회사의 반응은 차가웠어요. 상사는 제 보고서를 보더니 비웃듯이 말했어요. 그레타, 당신 정신이 있어? 왜 우리가 그딴 후진국인 한국의 방식을 배워야 한다는 거요? 어차피 한국은 다 중국 거를 베껴가는 나라이고 우리 중국의 속국이었다고 세계를 선도하는 최강국 중국식으로 하라고. 저는 필사적으로 설득해보려 했어요. 하지만 부장님, 한국의 공원은 정말 아름답고 깨끗해요. 그들의 시민 참여 프로그램은 우리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자 상사는 더욱 화를 내며 말했죠. 그레타, 당신은 아직 중국의 위대함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 우리의 깊은 역사와 찬란한 문화는 우리의 속국이었던 한국과 달라. 그들의 방식이 우리에게 맞을 리가 없잖아. 이후 회사 내에서 제 입지는 더욱 좁아졌어요. 동료들은 저를 외국 문화에 현혹된 철없는 직원으로 여기는 것 같았고 제가 추진하던 프로젝트들은 하나둘 다른 사람들에게 넘어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시도해보기로 했어요. 작은 규모의 시범 프로젝트를 제안했죠. 하지만 이마저도 거절당했어요. 우리는 당신의 허황된 꿈을 위해 회사의 돈을 낭비할 순 없소라는 말을 들었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꿈꾸는 변화는 중국에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요. 중국은 너무나 중화 사상에 깊이 뿌리 박혀 있고 이타적인 마음과 공동체 의식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며칠 동안 깊은 고민 끝에 저는 큰 결심을 하게 됐어요. 중국을 변화시키려는 시도를 포기하고 한국으로 가기로 한 거죠. 한국에서 배운 선진 시스템을 제 조국인 독일의 발전에 적용해보고 싶었어요. 사직서를 제출하는 날 상사가 오만한 태도로 저를 불렀어요. 그레타, 내 열정은 인정한다. 하지만 이제 정신 차려. 감히 세계 최강국 중국을 바꾸려 들다니. 너무 건방진 거 아냐? 우리 중국인에게 맞게 공원 설계를 하라는데 뭘 그리 바꾸고 싶어 하는 거지? 상사의 말에 저는 참았던 분노가 폭발했어요. 그래요. 이제 완전히 깨달았어요. 중국은 절대 바뀌지 않을 거예요. 당신들은 자기들만 잘났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전 세계가 중국인들을 꺼려하고 있다는 걸 모르시는군요. 여행 가서 민폐 끼치고 공공장소에서 아무데나 침 뱉고 쓰레기 버리고 똥 싸는 중국인들 때문에 세계 각국이 얼마나 골치 아픈 줄 아세요? 난 이제 진짜 선진국인 한국에서 배운 걸 독일에 적용할 거예요. 당신들처럼 우물 안개구리로 살고 싶지 않아요. 이 말을 내뱉으며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사무실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짐을 싸면서 저는 한국에서 만난 박민호 대표님이 건넨 명함을 꺼내 보았어요. 언제든 한국에서 일하고 싶다면 연락 주세요라고 적혀 있었죠. 이제 그 제안을 받아들일 때가 온 것 같았어요. 새로운 시작을 향한 첫걸음을 내디디며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한국에 도착해서 공원을 이용하는 한국 국민들의 모습을 보자 심신의 안정감이 들고 행복감이라는 게 느껴졌죠. 어느 날 올림픽 공원을 산책하다가 한 가족을 보게 되었어요. 아이가 과자 봉지를 땅에 버리려고 하자 엄마가 바로 말렸어요. 우리 공원은 우리 집처럼 소중해. 쓰레기는 저기 분리수거함에 버려야지. 아이는 곧바로 이해하고 쓰레기를 제대로 버리더라고요. 이런 모습을 보며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는 시민의식 교육의 중요성을 깨달았어요. 한강공원에서는 또 다른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사람들이 치킨, 피자 등 다양한 음식을 배달시켜 먹고 있었는데 식사가 끝난 후의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자리를 떠날 때 돗자리를 정리하고 꼼꼼히 쓰레기를 치우고 가더라고요. 심지어 재활용이 안 되는 쓰레기는 본인 가방에 넣어가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자리를 정리하고 난 뒤엔 마치 그 공간은 아무도 사용한 적 없는 것처럼 깨끗했죠. 서울의 북서울 꾸미숲에서 본 북서울 전망대는 정말 놀라웠어요. 이 전망대에 오르면 북한산, 도봉산, 수락산, 불암산 등 서울 북동 지역 전체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었죠. 심지어 멀리 롯데월드타워까지 보였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전망대로 올라가는 독특한 경사형 엘리베이터였어요. 이 엘리베이터는 사선으로 움직이는데 평소에 타던 수직 엘리베이터와는 완전히 다른 경험이었죠. 느리게 올라가면서 주변 경관을 감상할 수 있어 마치 관광 명소 같았어요. 또한 공원 내에 있는 꾸미숲 아트센터도 인상적이었어요. 연극, 클래식 공연, 전시회 등 다양한 문화 행사가 열리고 있더라고요. 도심 속 공원에서 이렇게 수준 높은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다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용산공원에서 본 친환경 텃밭 프로그램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총 179구획 중 162구획을 시민들에게 분양한다는 점이 놀라웠죠. 특히 오무 원칙인 무화학 비료, 무화학 농약, 무비닐 멀칭, 무쓰레기통, 무유전자 조작 작물을 철저히 지키며 운영되는 모습이 환경을 생각하는 한국의 선진적인 공원 문화를 잘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들이 직접 농작물을 재배하면서 환경의 중요성을 체감하고 이웃들과 소통하며 도시 농업의 가치를 느낄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의 공원 문화가 얼마나 발전했는지 다시 한번 실감할 수 있었어요. 역시 한국이야. 진작 한국에 와서 배웠어야 했어. 이제 저는 이곳에서 배운 모든 것을 가지고 독일로 돌아가려 해요. 물론 독일은 선진국이지만 한국에서 보고 배운 것들을 생각하면 우리에게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다는 걸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요. 예를 들어 우리 독일의 공원은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지만 한국의 공원처럼 다양한 기능을 갖추지는 못했어요. 한국의 공원은 단순한 휴식 공간을 넘어 문화, 예술, 교육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더라고요. 서울숲에서 본 야외 도서관과 생태학습장, 올림픽공원의 야외 공연장 등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또한 한국의 공원은 세대 간 교류의 장으로도 훌륭히 기능하고 있어요.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모든 세대가 함께 어울리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았죠. 특히 노인들을 위한 건강기구와 젊은이들을 위한 스포츠 시설이 공존하는 모습은 우리 독일에서는 보기 힘든 광경이에요. 더불어 한국의 공원은 도시 재생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는 점도 놀라웠어요. 서울로 7017이나 경의선 숲길공원처럼 폐철로를 활용해 만든 공원들은 도시 재생의 훌륭한 사례로 보였습니다. 이런 접근은 우리 독일에서도 많이 배워야 할 점이에요. 무엇보다 한국 시민들의 높은 시민의식과 깨끗한 공공장소 문화는 정말 부러워요. 독일 사람들도 규칙은 잘 지키지만 한국처럼 자발적으로 공공장소를 내 집처럼 깨끗이 사용하는 문화는 아직 부족한 것 같아요. 지금은 오히려 한국이 이런 부분에서 독일을 앞서가고 있다고 느껴요. 한국의 빠른 발전 속도와 혁신적인 접근 방식, 그리고 시민들의 높은 참여의식은 정말 배울 점이 많아요. 한국은 제게 새로운 시각과 희망을 준 곳이에요. 이 경험은 제 인생에서 가장 값진 선물이 될 거예요. 이제 이 소중한 경험을 바탕으로 독일의 공원 문화와 시민의식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데 기여하고 싶어요. 언젠가 독일 사람들도 한국처럼 훌륭한 공원 문화를 가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오늘의 감동 택배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레타 씨가 한국의 선진 공원 문화를 보고
큰 감동을 받아 독일 공원에도 적용해보고 싶다고 하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큰 자부심을 느끼고 더욱더 우리나라의 공원을 아끼고 깨끗이 사용해야겠다고 다짐하게 됐습니다. 영상을 나가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꾹 부탁드려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